아마 조비 에비에이션 주주라면 그날 밤잠을 설쳤을 바로 그 소식에 관한 겁니다. 네, 저도 그날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주가 급락 알림이 막 쏟아지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공시 자료를 열어봤는데 이건 뭐 거의 암호문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온통 어려운 금융용어뿐이라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한쪽에서는 이건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또 다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주주 배신 아니냐 이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반응이죠. 내 계좌는 지금 분명히 파란불인데 회사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고통하고 장기적인 비전, 그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하나씩 좀 맞춰보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정말 단순한 악재인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인지 그 본질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특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하늘을 나는 테슬라라는 비유인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비유가 유효한 건지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이나 주가 그래프 뒤에 숨어있는 그 회사의 진짜 의도 그리고 그 전략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의 기업의 미래에 대한 꽤 중요한 힌트들이 숨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팩트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조비가 10억 달러,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4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연결해서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요? 네, 이걸 비유하자면 두 개의 수도꼭지를 동시에 최대로 틀어서 회사의 미래를 채울 거대한 물탱크를 그냥 가득 채워버리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두 개의 수도꼭지.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첫 번째 수도꼭지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던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이고 또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보통주 발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말 그대로 회사의 주식을 새로 인수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공모 가격대를 주당 11.35달러에서 11.75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는 확실히 할인된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가보다 싸게 파는 신주 발행. 그럼 두 번째 수도꼭지.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전환사채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건 뭔가요? 네, 바로 이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줄여서 CB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번 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좀 어렵네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 convertible,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붙어있는 채권, bond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을 빌리는 채권이라서 회사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걸 산 투자자가 이제 이자 말고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만기는 2032년 2월 15일이에요. 2032년? 네, 그때까지는 조비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빚이지만 미래의 조비의 주가가 약속된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투자자에게는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훨씬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이 생기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뭔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 지분 희석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1조 4천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한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 주가는 왜 그렇게 무섭게 폭락한 걸까요? 네,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될 거야. 이런 우려만으로는 글쎄요 20%가 넘는 급락이 전부 설명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분 희석 우려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급락은 그 위에 두 가지 강력한 요인이 더 얹어지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네,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부터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분 희석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커다란 피자 한 판을 여럿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피자 비유. 네, 유상증자로 당장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풀리고 미래의 전환사채까지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피자판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피자를 나눠 먹을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 몫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가진 한 조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 몫이 줄어든다는 공포, 그리고 두 번째는 신주를 할인 판매한다는 점. 이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그 할인 판매 효과입니다. 아까 신주 발행 가격이 11.35달러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 주가보다 꽤 낮은 가격이었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명한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격에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지금 시장에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있나? 아, 차라리 기다렸다가 저가격 근처에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새로운 가격 기준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그 새로운 기준선 쪽으로 자석처럼 그냥 쭉 끌려 내려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주가와 새로운 공모가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우려는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아주 강한 하락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 조비의 주가 폭락을 설명하려면 세 번째 숨겨진 요인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분 희석과 할인 판매. 이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이 정도의 패닉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그 숨겨진 주범은 대체 뭔가요? 바로 델타 플레이스먼트라는 아주 기술적인 원인입니다. 델타 플레이스먼트요? 네.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번 단기 폭락의 진짜 엔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델타 플레이스먼트,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 시비를 대량으로 사들인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들은 미래의 조비 주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그 위험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마냥 오르기만 기다릴 수는 없겠죠. 불안하겠죠. 바로 그때 이번 자금 조달의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투자자들의 위험을 없애주기 위해, 그러니까 해지해주기 위해 아주 영리하고 복잡한 거래를 실행합니다. 했지요. 간단히 말해 이들은 전환사채를 사는 동시에 그 가치 변동에 연동된 만큼의 조비 주식을 시장에서 빌려서 미리 내다 파는 겁니다. 잠깐만요. 주식을 빌려서 판다고요? 그거 혹시 우리가 아는 공매도랑 비슷한 원리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을 현재 시점에서 상쇄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현재 시점에 미리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럼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그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 주가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와,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지분 희석이랑 할인 판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 뒤에서는 그 뒤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자기들 위험 회피하겠다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양의 주식을 시장에 그냥 내다 던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공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고 단기적인 주가 폭락을 유발한 겁니다. 원인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주주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회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하던데 이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가 더 어렵다는 일종의 위기 신호는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분석 재료들은 이 상황을 위기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테슬라의 성장망 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망 정식이요? 네, 제조업 기반의 혁신 기업이 거쳐야만 하는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숙명적인 과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한번 생각해보죠. 전기차든 조비가 만드는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든 연구실에서 시제품 한두 대를 멋지게 만드는 것과 네. 공장에서 수만 대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양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양산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깔고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본, 즉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죠. 아, 캐펙스. 이건 모든 제조업의 숙명입니다. 저도 그 생산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 양산할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시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생산 지옥을 넘기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겁니다. 테슬라의 과거 자금 조달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테슬라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주들에게 손을 벌여서 수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모델 S를 개발할 때, 그 악명 높은 모델 3 생산 지옥을 극복할 때, 그리고 전 세계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때마다요. 아, 그때마다 돈이 필요했군요. 네, 그때마다 테슬라 주주들도 또 유상증자냐, 주식이 휴지 조각 되겠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조비 주주들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았죠. 듣고 보니 정말 비슷하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비교가 정말 공정한가요? 어떤 점에서요? 테슬라는 어쨌든 거대한 기존 시장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제품을 파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비가 만들려는 UAM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입니다. 규제 문제도 산더미고요.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큰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성숙도나 규제 환경 측면에서 두 회사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막대한 초기 투자로 기술을 개발한 뒤 상용화라는 목표 직전에 이익 없이 돈만 태워야 하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온 죽음의 계곡, 밸리 오브 데스군요. 그렇습니다. 조비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거대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다 중간에 자금이 말라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따라서 이번 자금 조달은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 겨우 연명하는 나쁜 유상증자가 아니라 오하이오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까다로운 기체 인증을 통과해서 마침내 상업 운항을 시작할 때까지 뭐랄까 현금 방어막을 천재적으로 치는 착한 유상증자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당장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건 주주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일이잖아요. 회사가 장기적인 비전만 이야기하면서 현재 주주들의 고통은 외면한 걸까요? 이런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줄 안전장치 같은 건 전혀 마련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자금 조달의 또 다른 핵심이자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 뭔가 있군요. 네, 바로 capped call이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숨겨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캡트 콜이요? 델타 플레이스먼트만큼이나 생소한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발생할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회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 미리 가입해 놓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이요. 회사가 스스로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이라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뒤 조비의 사업이 성공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럼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때 회사는 약속대로 새로운 주식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동시에 신주가 대량으로 풀리면서 내 지분 가치는 또 희석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캡트콜은 바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정교한 금융장치입니다. 아, 조비는 이번에 조달한 10억 달러 중 일부를 떼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캡트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이죠?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가가 올라서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새로 주식을 찍어내는 대신 너희 금융기관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줘.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거액의 보험료를 낼게.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 말은 즉 미래의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회사가 직접 발행해야 할 신주의 양이 이 보험 덕분에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시장에 두 가지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두 가지 신호. 첫째, 회사가 미래의 주가 상승을 매우 강하게 자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이런 복잡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합리적이네요. 둘째,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라는 고통을 주주들에게 안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그냥 콜이 아니고 캡트 콜인가요?
캡이라면 뭔가 상한선이 있다는 의미 같은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아, 한계가 있군요. 네, 이름 그대로 상한선, 즉 캡이 정겨져 있습니다. 주가가 이 상한선을 뚫고 그야말로 폭등할 경우에는 그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정된 상한선까지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철저하게 방어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총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조비 주가의 갑작스러운 폭락, 그 표면에는 지분 희석, 할인 발행, 그리고 델타 플레이스먼트라는 기술적인 대량 매도 물량, 이 세 가지 폭풍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단순히 돈이 없어서 손을 벌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죠.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상용화 직전에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지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마치 과거 테슬라가 수많은 비난과 파산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금 조달을 통해 기가팩토리를 지으면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던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캡트콜이라는 정교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단기적인 고통은 분명히 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금 부족으로 인한 파산 리스크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산을 위한 실탄을 확실하게 장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제 핵심은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1조 4천억 원의 실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양산과 상용화라는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가. 테슬라와의 비교는 이제 여기까지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비가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시간이죠. 이 막대한 자금이 오하이오 공장의 견고한 생산 라인으로 그리고 하늘을 안전하게 나는 수백 대의 기체로 마침내 회사의 재무제표 위 흑자라는 결과물로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돈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쌌던 꿈으로 남게 될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렸습니다.